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재성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아까 본방에서 좀 다뤘습니다만 장인수 기자의 주장, 일단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정합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장인수 기자 워낙 취재 경험도 많고 뭐 수석 기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열심히 또 취재 잘 하시는 또 기자고 네임밸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취재를 했겠죠, 자기 책임하에. 근데 그 아마도 그 좀 와전된 내용을 혹시라도 제 생각에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꽤 오래 전부터 약간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검찰 개혁에서 이제 검찰 쪽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잖아요.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러면 뭐 관련 사건들 항소 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협조가 제일 잘 된 부분도 있었고 네, 그 무렵쯤에 이제 검사장들 아마 몇몇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검찰의 어떤 그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 정권에 맞아서 그래서 이제 격려하는 그런 와중에 아마 뭐 협조가 잘 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와전된 측면이 있지 않나.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의심을 하는데. 그 아까 이제 그 조상호 그 법무부 장관 정책 보좌관 말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뭐 공소권 남용, 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원론적 지적은 뭐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네. 공소 취소해주라. 라는 뭐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던데 근데 지금 글쎄요, 거기까지 나가진 이춘재 위원의 말씀은 그냥 원론적 차원에 네, 꽤 오래전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꽤 오래전입니까? 네. 근데 또 장인수 기자 아주 최근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자리에 참석했던 검사장들 얘기를 근데 그 무렵 들어보면 의외로 상당히 검찰 쪽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자리였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근데 아무튼 만약에 장인수 기자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건 참으로 부적절한 이건 행위거든요. 매우 큰 일이죠. 그렇죠. 큰 일이고, 예, 이거는 뭐 이 정권에 엄청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죠. 그렇게 한다면. 이게 사실 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러니까. 조심스럽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 워딩을 그대로 보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가 이제 그 워딩이었기 때문에 어저께 라디오 방송에 나왔던 추정이지만 이게 굉장히 큰 약점을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사실 그것도 심지어 회의에서 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만약 검사장 회의라면 복수의 사람들이 들었던 자리 뭐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여기서 주장하는 게 시점과 장소가 어딘지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뭐 예, 그런데 주세요. 이렇게 큰 약점을 장관이 직접 발언하는 방식으로 잡힐까라는 좀 그거는 아니 정성호 장관이 지금 국회의원을 몇 년을 했는데요. 예. 정무 감각이 없어도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검사장 다수가 있는 회의 자리에서 정성호 장관이 대놓고 공소 취소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죠. 제가 들은 거는 아무튼 그 공식 회의 자리가 아니고 이제 회식 자리죠. 회식 자리에서 검사장들 상견례하는 그런 형태의 자리에 상견례 자리에서 격려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근데 문제는 들었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언했던 발언의 어떤 그 취지나 특히 발언의 내용, 표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있던 검사장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검찰 개혁이 되게 강경하게 진행될 거로 예상했었는데 검사장들은 근데 의외로 검찰 얘기를 잘 들어준다. 여러 가지 공소 항소를 그냥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그런 문제점 지적을 하면서 예, 그런 격려를 잘 해줬다. 이제 그런 취지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의례적인 얘기일 수 있고 근데 그게 이제 그거를 해석하는 와중에서 약간 좀 와전될 수 있지 않나. 아무튼 이제 그 정성호 장관이 이제 검사장 인사가 나고 상견례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 이제 발언을 뭐 했는데 그 발언의 내용이 공소 취소해주라 이런 거는 아니었고 그런 건 아니었고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그 자리에서 뭐 한 얘기가 한 달이 두 달이 건너가면서 와전된 가능성 뭐 이춘재 의원은 그걸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수의 고위 관계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수면 그 자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예. 예. 근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듣는 얘기를 다 기사화하면 세상이 뒤집어져요, 사실. 검증하는 과정 없이 쓴다면. 예. 매일 특종이죠. 그러니까 아니 뭐 특종을 떠나서 세상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 별 얘기가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이춘재 위원은 다수의 고위 검찰 관계자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 회식 자리를 지금 아마 저는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뭐 또 한 가지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점도 약간 차이가 있고 장인수이 아주 최근이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장윤수 기자는 인정을 안 했지만 뭐 문자 얘기도 좀 나오고 했으니까 대화 과정에서 그건 뭐 지금 또 그것이다라고 그렇게 딱 지목될 그렇죠.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아닌 것 같고요. 같고 취재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이제 조상호 보좌관의 이야기는 그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사람이 누군지만 특정해 달아. 네. 그러면 감찰을 하든 수사를 하든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무부 정책보좌관의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장윤수 기자가 특정해 줄 수 있는지 이걸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전 근데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좀 한 발 뒤에서 본다면 왜 우리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전 장관에게 공소 취소 언급했다가 사실 그 망신 아 맞아요. 예, 이거 사실 부정청탁금지법에서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여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빌미를 어쨌든 장관 그러니까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의사가 통할 거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이 큰 목줄 하나 잡히는 건데 나경원 의원 지금도 목줄 잡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든 지금 이거 검찰이 수사만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공소 취소해달라.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에 문제가 있다. 최근 검찰에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었는지 물론 뭐 다 해석해 보면 지금 뭐 정부가 좀 그런 걸 바라는 거 아니냐라는 건 해석의 문제고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저는 가능성이 높을까라는 좀 그러니까요. 법률가로서의 의심이 예.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 사실 확인해봐야 그렇죠. 되겠죠. 공소권 남용 지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검찰이 이제 뭐 소를 제기를 했는데 무죄가 나온다. 그럼요. 그리고 그것도 무죄의 어떤 사유가 정말로 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네. 차원에서 수사가 이루어서 기소가 된 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소권 남용 지적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좀 진행을 하고요. 오늘 본론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뭐 김용민 의원 그다음에 조상호 그 정책보좌관 그 연달아 인터뷰를 하면서 검찰 개혁 정부안 이거에 대한 어떤 좀 논쟁 좀 포인트를 뽑아서 일단 좀 그 인터뷰를 가져봤는데 두 분의 평가 총평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변호사님은 정부안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해요? 검찰 개혁 취지에 비춰보면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어제 받고 피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 라디오 패널로서 사실 정부안이 나온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침묵했었던 좀 다수의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이 한국 사회의 뭐 적대화, 양극화 좀 심하죠. 그래서 쉽게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SNS에 그래도 요 입장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올리고 있고 저도 요 질문을 받고 안 그래도 욕 먹고 있는데 한 번 더 욕을 먹는 자리에 올라설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개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개선이라고 봅니다. 개선이다. 예, 수사 기소 분리가 지향점인데 뭐 문재인 정부 때의 제도가 있었고 이게 윤석열 정부 때 훨씬 더 후퇴가 됐죠. 문재인 정부 때의 과오들을 많이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지금 법안에 있다. 물론 이게 좀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뭐 공소청 같은 경우는 이게 3단 구조로 왜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사들의 좀 기분과 지금 검사들이 어떤 조직을 이탈하지 않고 어쨌든 계속 그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일을 하기 위한 좀 그런 의문스러운 부분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과거보다 훨씬 더 후퇴했고 검찰개혁의 정신을 위반했고 이거 지금 법안 통과되면 훨씬 더 후퇴다라고 평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왜냐하면 그러면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좀 이따 여쭤보고 예. 우리 이친조 의원의 총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개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개선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 그걸? 그러니까 이제 검찰청법 기존에 있는 검찰청법을 조금 손질한 거.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수사 기소 분리라는 쉽게 뭐 변화라고 볼 수가 없다. 변화라고 볼 수가 없고 거기에 이제 뭐 하여튼 뭐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수사 기소 분리라는 그 대전제 그러니까 원칙 이런 거에 과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의문점이 좀 있죠. 그래요? 예, 명문화돼 그러니까 공소청법 보면은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그 수사를 빼긴 뺐는데 없애긴 없앴는데 우회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크다. 그래요?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좀 강론으로 들어가 어떤 점에서 개선이라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됐죠. 분리가 된 건 사실이고요. 사실 검찰 조직이 이만했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중수청을 뺐죠. 물론 지금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게 다시 합쳐질 것이다. 혹은 이게 여전히 공소청의 통제를 받는 마치 그 예전에 대검
처럼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일단 조직적으로는 분리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수청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냥 경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경찰이 이제 국수본과 경찰이 수사하면 되는데 지금 임시적으로 그 조직을 만들었기에 의심을 받고 있지만 검찰이라는 조직을 분리했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보안 수사권은 뭐 저는 아마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논의를 좀 뒤로 한 건 좀 비겁하지만 예. 보안 수사권 정도를 남겨놓는 건 이게 또 핵심적이지만 아마 뭐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게 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사권이기 때문에 결국 다 걷어냈다라고 평가합니다. 즉 수사와 기소는 분리됐다. 라고. 근데 이제 저희가 어제 이제 인터뷰했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입건하면 통보하도록 돼 있고 공소청에 예. 그다음에 전권 송치를 하게 해놓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종결권을 공소청이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오히려 검찰의 기능이 조금 더 확대된 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때는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고소인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럼 검찰이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고소인이 이의 신청이 하지 않는 건들도 지금 공소청에 다 정권 이첩을 해서 한번 그렇죠. 살펴보겠다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이 틀렸고 왜냐하면 이 문제의 본질은 검찰은 왜 있냐에 다 있어요. 수사는 경찰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검찰이 왜 중간에 껴 있습니까? 판단은 법원이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는데 인권 보호 때문에 검찰이 중간에 껴 있는 거는 뭐 인권 보호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물리력이 뭐 군대가 있겠죠. 군대를 제외하고 난다면 국가 안에서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수사권을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불편한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해서 종결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고소인이 이의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한번 법률 전문가들이 살펴본다라는 원칙은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 점에 대해서 이춘재 의원은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좀 분리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 개혁에서 우리가 검찰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이제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1% 정도밖에 안 되는 특수수사, 검찰이 했던 인지수사. 이게 사실은 문제였고 이 부분을 개혁하기 위한 게 이제 검찰 개혁이거든요. 네. 그래서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적인 경찰 수사 통제 또는 지휘 이 부분은 사실은 형사부 검사들이 그동안 뭐 민생 사건들 쭉 경찰 사건들 뭐 90% 이상의 그런 사건들을 하면서 기존에 사실 잘 돼 왔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문재인 정권 때 너무 지나치게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 이런 것들을 제한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이제 경찰이 권한이 비대해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통제해야 된다. 그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안 수사권을 주면서 최대한 양보해서 그 부분을 이제 통제한다. 그건 저도 이제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나온 거의 문제는 중수청의 문제거든요. 이 중수청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1% 거기에 해당되는 사건들이에요. 중대범죄. 그렇죠. 이 범죄를 가지고 그동안 검찰이 검찰이 너무 권한이 비대해지니까 정치 권력, 정치 검찰 그래서 정치의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단계까지 와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개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수청 법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우회 수사로 열린 그 큰 문제가 당연히 이제 중수청이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 공소청 검사한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조항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공소청 검사가 필요에 의하면 이른바 이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만약에 이 혐의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검찰이 별건 수사 빠질 수 있는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이른바 수사를 무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저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윤석열 정권 때 있었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적 수사들 이 수사들을 취재했던 기자로서 볼 때는 그 부분이 가장 크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이제 어떤 거고 이제 딱 접목이 되는 거냐면 그래서 이재명 정권 어차피 5년이다. 그 뒤에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를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가 다시 등장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에 이 제도를 가지고 한다면 이제 요 얘기로까지 지금 이제 번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요 논쟁을 좀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 안에 찬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부 안에 비판적인 뭐 민주당 법사위원 분들을 좀 사자성어로 좀 정리를 해보면 교각사루 한다. 이제 지금 이 정부 아닌 거죠.
뿔은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뿔 바로 잡다가 속까지 죽일 수 있다. 교각사루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빈대 잡으러다 초가상가 예, 태운다고 아니면 뭐 비슷한 외과 수술적인 정밀한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당 법사위원 혹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많은 국민 여론들은 발본 세권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교각사루 발본 세권이 대립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우리 사회가 사실 이거는 발본 세권의 핵심은 조금이라도 싸게 남아 있으면 나중에 이게 그죠. 아주 약간의 보완 수사권 아니면 중수청을 두고 나서 예를 들어 그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면 공소청 검사가 이 중수청 수사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검증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우려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럼 미래니까 어차피. 예.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리고 요 논쟁에 있어서는 문재인 트라우마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문재인 때 검찰 개혁한다고 그 대대적인 수사를 하다가 사실 검찰에게 잡아먹혔는데 그리고 예, 직접 수사하면 안 된다. 이거 수사 개시권 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니다. 잘 쓰면 된다라고 해서 좁혔는데 사실 그것들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게 윤석열 한동훈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발본색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 우려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고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왜 제가 교각사루 이 파에 섰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99%의 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KBS 언론노조 KBS 본부 자문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내란 당일날 대통령실에서 예, KBS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한 것까지는 뭐 확인이 됐죠.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아 이게 방송법 위반 혐의가 없다. 네. 그런데 KBS 언론노조는 고발이기 때문에 이걸 검찰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재고발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한번 판단한 걸 재고발한다고 해서 사실 다시 다른 결론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찰이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게 진술로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뭐 내란 선동도 아니고 방송법 위반도 아니니까 우리는 불송치라고 끝내버리면 이게 법률적인 쟁점들이 좀 있는 거여서 검사가 한 번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도는 좀 불가능한 거죠. 즉 공백이 있는 건 사실이고 99%의 말씀하신 것처럼 1%의 특수부 수사 문제 있는 건 뭐 전 국민이 다 알죠. 근데 99%의 속까지 권한을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권한 자체를 뺏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또 우려가 있는 거고 예. 우려 대 우려가 부딪히고 있으니까 사실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검증될 수 있는 논쟁은 아니고 그렇죠.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마지막 하나는 결국 정책은 시행한 사람의 정치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결국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게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결국 정치인들에 대한 특수수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라면 우리는 다른 제도를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공수처라는. 지금 공수처는 판사, 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에 대한 경찰에 대해서 기소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에 특정 직역 이상의 정치인까지 포함을 해서 아예 그 기소 가지고 장난을 못 치는 방식으로 좀 제도를 개선하면 어쨌든 이건 제도는 뭐 올해 상반기 안에 결정을 내서 이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10월이 정부조직법 시행하는 날이니까 예, 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특정 지역의 정치인까지 포함시킨다라는 건 예. 정치인 비리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어떤 별건 수사에서 터는 걸 검찰이 막기 위해서 그 수사권을 공수처로 넘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미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은 사실 경찰이 아닙니다.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검찰이 결국 기소 권한은 판사, 검사, 고위 경찰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로 가면 근데 현실적으로 참 공수처에 대한 그렇게 기대감이 높지가 않아서 이제 참 그게 문제죠.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치인의 구분도 또 애매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어느까지 정치를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교각사루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 그 소수의 정치인 그 비리 그거에 대한 수사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 강경파들이 정치인 수사에 대한 일종의 보복 심리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윤석열 정권 때 있었던 수사 중에 가장 문제가 컸던 거는 정치인 관련 수사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그런 집요한 수사가 있었죠. 그거 말고 국가의 정책을 왜곡한 수사들이 있잖아요. 있었죠. 탈원전 수사가 있고 예, 그렇죠. 지금 뭐 부동산 통계 조작이라고 지금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을 보면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벌어진 일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 그렇죠? 수사였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사들은 국가의 어떤 중요한 정책 자체를 왜곡시키는 그런 수사였기 때문에 네네. 요거를 없애기 위한 그런 그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중수청이 그런 걸 담당하게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소청과
공소청 검사와 이런 그 관계가 있으면 유기적 관계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과거에 있었던 그런 수사가 재현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근데 하는 거죠. 유기적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 마느냐에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논리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갈 거냐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네. 어차피 그 이완화 이거는 이제 그 안 하기로 했잖아요. 검사들이 갈까요 중수청으로? 지금으로서는 뭐 많이 안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어유 뭐 갈 데 없고 또 딴 데 갈 데 없고 또 변호사 개업하기 힘들고 그러면 어유 뭐 좋은 수사를 또 하고 싶어하는 검사들도 있으니까 그 지금 충분히 가능하죠. 논술위원께서 존경하는 존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 발본세권에 그렇죠. 핵심이죠. 대한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존경하는 김선수 전 대법관님께서 굳이 그 신문에 본인의 칼럼을 쓰시면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어느 순간에 예외와 원칙이 역정되어서 보안 수사라는 명분으로 직접 수사가 일상화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 검찰이 좀 뒤집어 써야 될 과오가 있는 거죠. 워낙 장난질을 많이 쳤기 때문에 네. 이렇게 권한을 뺏고 요만큼 너희들 그래도 경찰 수사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요만큼 줄게라고 했을 때도 얘네들이 언제든 이거를 가지고 몸통을 흔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중수청에 누가 가겠어. 지금 중수청 지금 어쨌든 검사라는 지위를 좀 포기하고 수사관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또 몰라. 얘네들이 슬금슬금 또 가다가 보면 다시 또 중수청을 먹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데 예상의 영역이지만 저는 검사라고 하는 직역 자체의 뭔가 DNA의 그러한 권력 지향적이거나 그런 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전제하는 건 좀 더 과하지 않나. 물론 좀 이렇게 하면 또 욕을 먹겠지만, 네. 그러니까 기구 자체를 사람 자체를 직역 자체를 그렇게 반드시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통제 장치를 만들고 시행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은 5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정권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칙을 가지고 좀 정책을 시행해 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하여간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은 뭐가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미래는 과거의 반추 속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내다보는 예, 것이라고. 경험적 사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은 과거가 지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것이 어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검찰에 대한 기억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예. 사실 여기서부터 비롯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어떤 국민 정서의 맥락, 그게 이제 정서의 맥락인 것 같은데 그건 좀 인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리고 어차피 요번이 2라운드고 또 3라운드 있잖아요. 보안 수사권. 예. 이게- 저는 그런데 이거는 좀 정부가 비겁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러니까 국민 정서와 이 우려가 근거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그런 모습 때문에 뭐 이게 그냥 예를 들어 뭐 정치인들 중에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 대법관이나 존경받는 여러 학자들 중에서도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안 수사권은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뭐 논의를 이후에 밀어놨다라고 하지만 보안 수사권 부여입니다. 예, 주는 쪽으로 네, 가는 저는 것 요거를 같아요. 그러니까요. 숨기지 말고 그냥 다만 예. 시간을 둬서 분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접근법이. 그렇죠. 네. 이제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의 법안을 공소청 중수청 법안을 봤을 때는 보안 수사권을 주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든 거예요. 이걸 봤을 때는 기존의 검찰청법하고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발본세권파에 가장 걱정하는 게 이 검찰이라는 조직의 어떤 DNA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수사권이라는 게 이제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죠. 있죠. 예, 이런 있죠. 거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은 그 고발사주라는 진짜 기상천외한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검찰이 그 수사를 해달라 자기네가 수사를 할 테니 우리가 직접 수사하기 어려우니까 고발을 해달라고 요청까지 사주까지 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정도로 자기네들이 목표로 하는 그런 수사가 있다면 여러 그 법으로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찾는 그런 기술은 뭐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서 타의 추정을 불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제2 한동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할 때 제대로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은 저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새겨보고 고발 사주는 다시 어떻게 재수사할 여지는 없어요? 법원 판결까지 나와서 어려운 그것도 거예요? 지금 공수처에서 다시 한다고 지금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가 능력이 딸려서 그런지 감감무소식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증거가 서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기존 그러니까 판결에서 판단하지 않는. 근데 사실 저는 위원님 말씀이
또 이게 우리가 지금 오랜만에 의견이 갈려서 또 들어오기 전에는 한번 또 막 좀 치열하게 한번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굉장히 맞는 말씀입니다. 언론은 단독으로 해야 빛이 나고 네. 아니면 뭐 대판 싸우거나 아니면 누가 막 화나서 나가거나 이제 이러면 수사기관은 칼을 휘둘러야 생색이 나죠. 그러니까 통제하는 건 빛이 나지 않습니다. 통제하는 건 좋은 일을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조직의 힘이 보이거나 조직의 뭐 사회적인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고 속칭 때깔이 안 나죠.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려야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헌법재판소 맞아요. 위헌 결정을 내려서 기존의 제도를 뒤집어야 생색이 나는 거죠. 우리 이 부분에 재판소는 하겠지만 유혹을 느끼겠죠. 이거 검찰이 수사한 거 가지고 이거는 부족해, 이거는 뭐 적절하지 않아. 계속 이제 뭐 쉽게 말하면 킬 뭐 아니면 이건 우리가 공소유 잘 해볼게가 아니라 본인이 칼을 들고 움직여야 검찰 박스 들고 어디든 다 또 들어가서 다 박스 들고 오고 단독 해가지고서 기자들이 다 검찰발 뉴스 팍팍팍 해야 이제 우리가 그걸 너무 많이 봐와서 그러한 보안 수사권 가지고 충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을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런 우려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 나갈지. 근데 그 우려 때문에 아예 뿔을 꺾어버린다 하는 건 알겠습니다. 부작용이 좀 있을 클 거다라는 우려입니다. 일단 차이점을 좀 확인하는 걸로 가름을 하고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제 권경의 변호사 다 기억하시죠? 네. 네, 그 이른바 노쇼 사건. 네, 어떤 피해자인 유족 측이 이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것이다. 네. 라고 해서 법원에 이제 다시 이제 이거를 그 재판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안 받아들여지면 재판 소원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그래요. 이게 1호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이미 뭐 줄 서 있는 게 여러 개 있다는 또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근데 요건을 가지고 재판 소원 제도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이권을 대입을 해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그 재판 소원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재판 소원으로 갈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사실 한겨레 단독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기사를 저도 이제 보면서 좀 이제 데스크가 욕심을 냈다. 이 제목을 뽑는데 저는 한겨레 칼럼을 오래 써왔기 때문에 한겨레 침소봉대 보도였습니까? 아닙니다. 침소봉대는 아니고 좀 욕심을 냈다. 어. 그래서 저는 한겨레 뭐 그래도 칼럼을 한 그래도 5년 6년 썼기 때문에 좀 먼 식구 정도로 생각해서 애정 어린 네.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제목이 이래요. 패소 유족 재판 소원 발기로인데 지금 항소심 단계입니다. 항소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이 패소한 항소심을 다시 좀 절차를 진행해 보자라고 그렇죠. 하는 거기서 안 되면이지. 안 되면 대법원에 간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에 간 다음에 대법원에서도 이 판단을 동일하게 하면 그때 재판 소원 하겠다는데 그러면 이게 계획이고 재판 소원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물리적으로 봐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사안인데 1호 사건 되긴 힘드네. 네, 네.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그런데. 예, 그래서 유족 측에게 물론 재판 소원 언급을 들었는데 이제 공경의 변호사 사건이 갖고 있는 좀 사회적인 주목도와 재판 소원이라고는 좀 치료적인 이슈를 좀 붙여서 재판 소원 발기로 계획을 세워 라가 좀 맞는데 뒷부분이 없어지면서 6개월이나 1년 후에 대법원 판단을 보고 재판소원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도 뭐 전 재판소원 자체는 어쨌든 대법원 확정된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기본 고침을 다투는 거니까 가능은 한데 뭐 1호 사건이 되기는 저는 뭐 좀 불가능할 것 같다. 어제 1호는 안 될 것 같네. 네. 근데 어제 이제 헌재에서 설명을 했어요. 재판소원 이제 이번 주에 아마도 공포가 되면 바로 할 테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꼭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안 나도 1심이나 2심에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재판 당사자가 나는 이거 그냥 헌재에 가서 심판받겠다. 1심에서 그냥 항소를 포기하거나 상고를 이제 포기하면 그것도 심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정식으로 재판 소원은 낼 수 있지만 이게 과연 심리가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 법원에서의 구제 절차, 그러니까 2심, 3심을 다 밟고 오는 그런 사건 위주로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이게 보충성의 원칙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심만 또는 2심만 끝나서 그 자기가 고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권한이 그 기회가 충분히 법원에 있는데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바로 헌재에 오는 거는 좀 걸르겠다 이제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요 사건으로만 좀 집중을 하면 예. 자 이제 그 유족들 중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경의 변호사가 유족들한테 일치 알리지도 않고 노쇼를 했기 때문에 유족들이 알기만 했으면 그렇게 대응을 안 했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고 재판받을 권리는 유족한테 있던데 침해받았다. 이거는 이 문제 제기는 어떻게 법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설레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래요? 대리인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이 다른데요. 형사 재판은 대리가 아닙니다. 변호라서 피고인이 출석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의사와 변호인의 의사가 일치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게 또 그렇구나. 그러면 형사 사건에서 법률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맞습니다. 변호인입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 실제로 네. 변호인만 출석하고 피고인 출석 안 하면 재판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민사 절차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리인의 행위가 곧 본인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만약 대리인이 여기서 뭐 사건을 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리인이 본인에게 뭐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고 뭐 이 사람이 뭐 형사상 책임이 있다면 거기서 질 수는 있겠지만 대리인이 재판에서 대리인의 행위는 사실 본인의 행위라고 일치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불출석한 건 사실 뭐 본인과 대리인을 분리하지 그렇죠. 않고 판단을 하고 저는 이게 뭐 판례로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사안이지만 판례로 봤을 때 선례가 없어서 이거를 지금 항소심이 다시 그러면 예.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 이걸 가지고 유족이 헌법재판소로 가요. 예.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기서도 어려워 보이죠 지금 보면은. 그래요? 예, 재판 절차는 사실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 쪽에서 증거를 안 받아주거나 또는 무슨 절차적 그런 하자가 있거나 이제 이런 쪽에 보통 재판소원이 되는 게 독일의 판례들이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재판 절차상의 문제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통지했어야 된다. 최소한 이렇게 항소 취하가 이제 그런 된다면 그러니까 재판부가? 재판 출석을 하지 않아서 대리인이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항소추와 간주가 되는 상황이라면 당사자에게 통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게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거는 재판 절차가 헌법을 위반했다.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은 그러니까 있습니다. 법원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리인한테 통지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원고 측에 통지한 것으로 이제 간주가 되는 거니까 법원이 그걸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다. 이렇게 대리인이 들어오면 그렇죠.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참 그 당사자 유족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미치고 일이죠. 환장을 노리시잖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를 구해야 됩니다. 진짜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대리인으로 들어가면. 아니 동료 변호사로서 이런 행태를 처음 뉴스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참 지금 이 답변은 제가 드리겠지만 이게 재판소원 얘기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앞에 이제 우리 또 그 교각사로와 발본색은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회 불출석은 사실은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어떤 정도 수준이냐면 데일리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아침에 진행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그냥 연락도 없이 잠수 탄 거예요. 그럼 잘리지. 그러면 근데 그 일주일을 기다리지 않죠. 이틀 연락이 안 되면 사실 대타가 들어가고 막 이제 해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당사자에게 연락도 안 했다.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 변호사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좀 설명이 안 되니까 뭐 정신적으로 좀 그 당시에 뭐가 좀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그 대본 쓰느라고 바빠갖고 뭐 이런. 그것도는 말은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진행자께서 뭐 단행본 수리냐고 바빠서 내가 아침에 7시 맞죠? 7시까지 나와야 되는데 뭐 깜빡 잊었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단행본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판소원으로 돌아가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잖아요.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지금 두 분의 결론이시잖아. 결국은 대리인은 그렇죠. 곧 이 사건. 당사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 법리와 상식의 간극을 또 하나 확인하게 되네요. 그런 점에서 예. 참 답답한 그러니까 노릇이네. 법이 없어서 발생한 불합리, 부당한 일을 결국은 법원이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판단할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귀책 사유가 법원에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법원의 판결이 위헌이냐. 그렇죠. 라고 했을 때 법원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그러니까 그럼 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법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법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과 별개로 법을 따른 법원의 판결이 과연 위헌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시간이 좀 넘었지만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2시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재판소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책임을 지는 헌법재판소가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꽤 중요한 정보가 두 가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헌법재판소가 좀 솔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사건이 10,000건에서 15,000건 정도 나올 거다. 들어올 거다.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1년에 접수하는 사건이 3,000건에서 3,500건 정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정을 한 거죠. 우리는 기존의 사건의 3배에서 5배 정도의 사건이 올 예정인데 사실 이거는 왜 헌법재판소가 왜 이랬냐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목표는 인력 확충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인력 확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 넣고 뭐 좀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저는 지금 저는 재판소는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지만 이미 시행된 제도라면 헌법재판소 인력 확충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기존에 했었던 판단도 다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저는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재판소 이제 논란 가지고 헌법재판소에도 국선 변호인이 있대요. 헌법재판소는 변호인 강제주의입니다. 강제주의. 그래서 예. 만약에 변호인이 없이 헌법소원을 하면 이건 각합니다. 무조건. 예, 그래서 근데 이게 3,000건 정도 됐을 땐 가능했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헌법심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주장을 조금 더 변호사들이 한번 또 디벨롭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줘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는데 이제 재판소원으로 기존의 헌법소원의 숫자보다 3배에서 5배 정도가 늘면 과연 이 변호사 강제주의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을 확 늘려야 되고 예. 거기다 또 헌법 연구관도 많이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헌법재판소가 일단은 본인이 조직을 좀 키우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에 가장 환영하는 건 헌법재판소일 것 같고요. 근데 한창 논란일 때 제 기억으로는 헌법재판소는 그러니까 기존 인력 갖고 된다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그거는 해요. 이제 왜냐면 사전심 불가능한 얘기였죠. 아니, 어제도 이제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독일을 예를 들어가면서 독일도 실제로 그 소원 재판 소원 들어오는 것 중에 실제로 심리되는 거는 1% 미만이다. 그 사전 심사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능하다 충분히 그런 얘기가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하죠. 왜냐하면 이거 할 얘기가 많고 사전 그래. 재판 소원 제도가 준비 많이 했는데. 다음에 한번 다음 시간에 2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오늘은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